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구청 직원이야. 저것들 가게 문 닫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저 여자의 악다구니가 파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강준혁입니다. 이분들은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저 여자 얼굴이 싸하게 굳어졌어요. 네, 우리 사위가 누군지 아직 모르셨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큰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와 40년 가까이 함께 살다 보면 현관문 열고 들어와 신발 벗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오늘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됩니다. 한숨 소리 한 번, 눈빛 하나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게 부부라는 거겠죠. 저는 김순자, 올해 60입니다. 23세 결혼해서 37해를 같은 사람 옆에서 살았어요. 남편 정태수 씨도 저랑 동갑. 우리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나 어쩌다 보니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정신 나간 속도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다 그랬어요. 만나서 괜찮다 싶으면 바로 결혼하고 살면서 정들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남편은 25부터 대형마트 식품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35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9시 넘어서야 들어오는 생활. 명절 때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죠. 마트가 제일 바쁜 때가 명절이니까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가 뭘 잃었냐고요? 글쎄요. 대단한 건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 딸 하나 시집 보낸 것, 그리고 통장에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 조금.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저희 부부한테는 피땀 흘려 일군 전부예요. 2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촐하게 송별회를 해줬는데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35년을 바친 곳인데 막상 떠나려니 서운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나 봐요.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쉬면 죽어 평생 일한 사람이 갑자기 빈둥거리면 몸이 먼저 아파. 고집, 불통. 그건 결혼 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완강할 줄은 몰랐어요. 저랑 딸이 번갈아 가며 말렸는데도 남편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퇴직금 일부를 들고 나가서는 글쎄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왜? 나 마트에서 35년 일했어. 식품 유통이랑 재고 관리는 눈 감고도 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처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게를 하면 잘할 거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다만 60 먹은 나이에 새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걱정됐을 뿐이죠. 이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 오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도 37년을 같이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양반은 한번 마음먹으면 안 꺾여요. 소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 괜히 말려봤자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들었고 남편은 태수 슈퍼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웬걸요.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편하게 들르더라고요. 대형 마트까지 가기는 귀찮고 급하게 뭐 필요할 때 슬리퍼 끌고 내려와서 사가기 딱 좋은 위치였거든요.
남편은 마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물건 진열도 깔끔하게 하고 유통기한 관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한테 인심이 좋았어요. 동네 어르신이 오시면 덤으로 사탕을 몇 개 더 넣어드리고 아이들이 오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초콜릿을 쥐어 보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겼습니다. 태수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시죠? 어휴, 뭐려 그럭저럭이에요. 남편은 입으로는 겸손을 떨면서 속으로는 뿌듯해했을 거예요. 퇴직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더라 하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죠. 저도 가끔 가게에 나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옆에서 계산대 보고 물건 정리하고 배달 온 거 받고 둘이 나란히 앉아 손님 기다리다 보면 마치 젊은 시절 같기도 했어요. 그때도 우리 돈 없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큰 욕심 없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우리 부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보, 나 오늘 702호 할머니한테 라면 한 박스 외상으로 드렸어. 또 외상이야? 저번에도 외상해줬잖아. 어휴, 그 할머니 형편이 어려우신 거 알잖아. 아들이 연락도 안 한다며. 이번 달 말에 연금 나오면 갚겠다고 하셨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호구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 좋은 건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끔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게 얘기는 이쯤 하고 우리 딸 얘기를 좀 할게요. 정하늘, 32, 우리 부부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사실 저랑 남편은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물론 요즘은 아들이니 딸이니 따지는 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은근히 아들 낳으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남편이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낳아보니 딸이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은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조그만 얼굴을 보는 순간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소중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아들 아니라고 조금 시무룩해 있더니 하늘이가 아빠 하고 말문이 트이자마자 완전히 딸바보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하늘이 얼굴만 보면 스르르 풀렸으니까요. 우리는 둘째 생각을 접었습니다. 솔직히 형편이 안 됐어요. 남편 월급으로 셋이 먹고 살기도 빠듯했거든요. 하늘이 하나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자. 그게 우리 부부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가 29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엄마, 아빠 이 사람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깔끔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그런데 나이를 물어보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1요. 딸이 29이면 12살 차이. 띠동갑이었어요. 거기다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니까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아, 잠깐 부엌 좀 가자. 저는 얼른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12살 차이라고?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아빠보다 16살밖에 안 어려운 사람이야. 내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아빠는 내가 설득할 거야. 딸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어디서 저런 고집이 나왔나 했더니 꼭 남편 빼다 박았더라고요. 부전여전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저희는 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사위될 사람이 성품은 좋았습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혼기를 놓은 것뿐 결혼 이력도 없고 이상한 소문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딸이 먼저 좋아해서 밀어붙인 거라더군요. 시댁 어른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혼수도 예단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늦둥이 아들 거둬준다며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결혼식 비용도 다 사돈댁에서 내셨고, 신혼집도 아들이 모아둔 걸로 마련했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딸 시집 보내면서 돈 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사위한테 좀 편하게 대하자. 매번 존댓말 하니까 어색해. 하늘이가 그러는데 준혁 씨가 좀 서운하대. 장인어른이 자꾸 벽을 세우신다고. 내가 무슨 벽을 세워 예의를 지키는 거지. 남편은 사위를 어려워했습니다. 아니,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불편해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사위가 변호사라서 괜히 주눅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사람 상대로 논쟁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마트에서 과일이랑 야채 팔던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사위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그래.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 뭐가 잘난 척이야 사실인데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남편은 사위를 만날 때마다 장 변호사님, 장 선생님 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사위는 아버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말을 안 놓았어요. 딸은 그게 서운한지 가끔 저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우리 오빠한테 마음을 여실 거야?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남편도 사위 좋은 건 아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돌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이었죠. 그런데 점심쯤 됐을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해?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왜? 들어와서 먹을 거야? 아니, 그냥 701호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있잖아. 702호. 거기 비어있던데 아니었어? 어제 이사 왔나 봐. 오늘 가게에 왔는데.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왔는데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이더라고. 특이하다니? 나중에 얘기해 줄게.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괜히 찜찜했습니다. 남편 목소리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더라 하면서 신나게 떠들었을 텐데 말을 아끼는 게 이상했어요. 뭐지? 무슨 일 있나?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현관문 열고 신발 벗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툭, 툭 하고 신발을 내던지듯 벗는 소리. 한숨 섞인 발걸음. 저 양반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거실로 나오는 남편 얼굴을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남편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 누가? 아까 그 701호 사람?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 양반이 말하기 싫어하면 아무리 캐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701호. 새로 이사 온 사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사이에 701호의 불빛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701호의 새 입주민이 이사 온 건 벚꽃이 한창이던 4월 초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사 트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저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큰 트럭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701호면 우리 동 7층이니까 꽤 가까운 이웃이 되는 셈이었죠. 이삿짐 내리는 걸 구경하다 보니 혼자 이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목소리가 베란다까지 쩌렁쩌렁 들렸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구나. 그때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이사 당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게 안을 휙휙 둘러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슈퍼예요. 생각보다 작네. 인사도 없이 첫 마디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새로 이사 온 분이니까 반갑게 맞이했죠. 아, 네, 오늘 이사 오셨죠. 701호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저씨, 여기 유통기한 관리 잘해요. 나 그런 거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 대형마트에서 35년 일했어요. 유통기한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콧방귀를 뀌듯 말하더랍니다. 마트에서 일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이 구청에서 일하거든요. 위생불량 신고 들어가면 바로 단속 나온다고요.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첫 만남에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셈이었죠. 남편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별난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시작일 줄은. 그 여자 이름은 오복순. 나이는 62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과부인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아들 타령만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구청에서 일한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다.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고 좀 특이한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오복순이 가게에 들르더니 이것저것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라면 2봉지, 계란 1판, 우유 2팩, 과자 몇 개. 꽤 많이 담았죠. 그런데 계산대 앞에 와서는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나 오늘 현금을 안 가져왔네. 외상으로 해줘요. 며칠 내로 갚을게. 남편은 원래 외상을 잘 안 해줍니다. 예전에 몇 번 떼인 적이 있어서요. 하지만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새로 이사 온 분이니까 한 번쯤은 받으려도 되겠다 싶었나 봐요. 아, 네, 이번 한 번만 특별히요. 장부에 적어둘게요. 남편은 장부의 날짜와 금액, 호수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32,000원. 그렇게 첫 외상이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오복순이 또 왔습니다. 또 물건을 담고 또 외상을 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나 요즘 현금이 없어서 그래. 이번 달 말에 다 갚을게. 남편은 좀 망설였지만 지난번 것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외상이라니 부담이 됐거든요. 하지만 오복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같은 동네 사는데 그 정도 인심은 있어야지. 아저씨 가게 나도 자주 올 건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단골 다 떠나요. 남편은 결국 또 해줬습니다. 25,000원. 장부에 적힌 외상값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복순의 외상은 어느새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기, 복순 씨 외상값이 좀 쌓였는데 이번 달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오복순이 눈을 딱 마주치며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아저씨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래도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재촉해요? 쪼잔하게.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상 갚으라는 게 쪼잔한 거라니. 오복수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남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701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701호 그 여자 있잖아. 응, 왜?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외상이 쌓이고 있다는 것, 갚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 저는 듣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뭐? 당신이 그걸 왜 참고 있어? 안 갚으면 물건 안 주면 되잖아. 그게 같은 동사람인데 너무 매몰차게 굴기도 그렇고. 당신은 맨날 그게 문제야. 사람이 너무 좋아.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의 착한 심성이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앞으로 외상 절대 해주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 또 당할 거라는 걸. 착한 게 죄인 사람이니까요.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외상을 안 해주자 오복순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이 사과 왜 이렇게 물러? 이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먼지 좀 봐요. 위생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저씨, 이 과자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거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트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오복수는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복순이 들어오더니 대뜸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저씨, 나 어제 여기서 산 우유 먹고 배탈 났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산 우유가 상했다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지.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유는 매일 유통기한 확인하고 지난 건 바로바로 빼거든요. 35년 경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순 씨, 저희 가게 우유는 유통기한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영수증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배상해.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이 CCTV 확인해 보자고 해도 오복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복순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팔아요. 내가 먹고 배탈 났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수군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렸지만 오복수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구청이야. 내일 당장 위생단속 나오게 할 수 있어. 이 가게 문 닫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씩씩거리며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대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신발 벗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소주 2병.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식 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 말고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술 먹으면 다음날 일하기 힘들다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주를 2병이나 사왔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남편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찬장에서 김 한 봉지를 꺼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주병 뚜껑을 땄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대답 대신 소주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순식간에 반병을 비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 양반이 저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오래 살면서 알았으니까요. 한참 후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워졌을 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개망신당했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유통기한 지난 거 판다고. 단속 나오게 하겠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가 또 그랬어. 응.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외상값 얘기를 꺼내니 발끈하더라는 것, 없는 배탈을 핑계로 가게 앞에서 난리를 쳤다는 것, 구청 아들 타령하며 협박했다는 것. 듣는 내내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남의 생업을 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다니. 여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떻게 손님인데. 손님. 저게 무슨 손님이야? 외상값도 안 갚고 없는 말로 영업 방해하는 게 손님이야? 시끄러워. 나도 알아.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지금 남편한테 화풀이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그냥 피하면 되겠지. 피하면 돼. 저 여자가 피한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소주를 따라 마시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힘없이 처진 어깨, 술잔을 쥔 거친 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 속이거나 남한테 피해준 적 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저런 여자한테 당하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주 2병을 다 비우고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얼마나 당당했는데, 팀장으로 후배들 이끌면서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퇴직하고 작은 가게 하나 차렸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서야겠다. 남편이 저러고 있으면 나라도 나서야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상대가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제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저는 직접 가게에 나가봤습니다. 남편 옆에서 계산대도 보고 물건 정리도 하면서 혹시 그 여자가 오나 지켜봤어요. 이틀, 사흘, 오복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냥 허풍이었나? 조금 안심이 되려던 찰나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가게 앞에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인상이었죠. 정태수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구청 민원실 오민수입니다. 오민수, 오복순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요. 위생 관련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민원. 그 말에 남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유통기한 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해서요. 오민수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협박이라는 걸. 어머니 말 잘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걸. 혹시 그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죠. 어차피 누가 넣었는지 다 아는데. 오민수는 가게 안을 휙휙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어른이시니까 아저씨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원 같은 거 자꾸 들어오면
저희도 단속을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라고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딱 그런 뜻이잖아요. 외상값 못 받아서 뭐라고 했더니 이제 아들 앞세워서 협박하는 거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오민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러 온 건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중재해 드릴게요. 명함을 탁 놓고 가는 뒷모습.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직권을 이용해서 어머니 갑질에 힘을 실어주다니. 남편은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보 됐어. 그냥 피하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들 피한다고 끝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오복순의 행패는 더 심해졌어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가게 조심해야 해. 상한 거 팔아. 맛이 이상하면 바로 구청에 신고해야 돼. 남편이 나와서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휙 가버렸어요. 대놓고 영업방해를 하면서도 직접 대면은 피하는 얍삽한 수법이었죠.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이었던 주민들도 슬슬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들으면 은근히 찝찝해지는 거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신나게 수다 떨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 축 늘어져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막을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 뭘로?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말로만 떠든 건데 변호사 상담, 돈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저런 것도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오빠랑 같이 갈게 밥 먹으러. 그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빠 요즘 괜찮아. 목소리가 좀 처져 있던데. 엄마,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이 극구 말리지 않았던가.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빠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은 점점 지쳐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701호 불빛.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밉던지.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남편이 다시 웃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복수는 아직 외상값 48만 원을 한 푼도 안 갚았고 구청 아들은 언제든 단속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편의 어깨는 날마다 조금씩 더 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딸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사위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준비했어요. 나물 몇 가지에 된장찌개까지. 거창한 밥상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저녁 6시쯤 도착했어요. 사위는 비싼 과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왔고 딸은 제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사왔더군요.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 아빠 왔어요 하는 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 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원래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사위가 이것저것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짧게 대답하고 밥만 묵묵히 떠먹었습니다. 딸이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왜 저래?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식사 중간에 사위가 화제를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요즘 가게는 잘 되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손님도 많으시겠네요. 남편이 숟가락을 멈췄어요. 잠깐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야. 평소 같으면 요즘 단골이 늘었어. 어제는 이런 손님이 왔는데 하면서 신나게 얘기했을 텐데요. 그날은 그런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701호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됐다는 걸 딸은 모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그 틈을 타 저를 베란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아빠 왜 저래? 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뭐가 뭐야. 밥 먹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도 푹 죽어 있고 저번에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잖아. 무슨 일 있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특히 사위한테는 더더욱 알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701호에 이사 온 오복순이라는 여자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상을 조금씩 해갔다는 것, 2달이 넘도록 한 푼도 안 갚고 있다는 것, 갚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 그리고 가게 앞에서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 구청에서 일하는 아들을 앞세워 협박까지 했다는 것.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 쉿, 목소리 낮춰 아빠 듣는다. 아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게 한두 달 된 일이 아니잖아. 아빠가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특히 사위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 사위한테. 왜? 창피하대 이런 꼴 보이기 싫다고. 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도 참 창피할 게 뭐가 있어. 피해자잖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남편 성격을 아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다 해결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사위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였죠. 나 오빠한테 얘기할게.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완전 갑질이고 협박이잖아. 오빠가 변호사인데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딸의 눈빛이 완강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정말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늘이한테 무슨 얘기했어? 아무 얘기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베란다에서 한참 수군거리던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말했어. 701호 그 여자 얘기. 남편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실룩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근데 하늘이가 자꾸 물어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아이씨,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 누군가는 알아야 했어요. 우리 부부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어요. 오복순이 새로운 수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대신 더 교묘하고 음흉한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손님이 올 때마다 슬쩍 다가가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요. 저 가게 조심해요. 주인이 외상 독촉한다고 손님한테 소리 질러요. 저기서 물건 사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섞어서 팔아요. 나도 저기서 우유 사 먹었다가 배탈 났어요. 조심하세요. 남편이 항의하려고 다가가면 오복수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절대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칼질만 하고 정면 승부는 피하는 비겁한 수법이었죠.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주민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과자 사러 오고 어르신들도 심심하면 들러서 수다 떨고 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들으면 은근히 찝찝해지는 거죠. 괜히 다른 데 가서 사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시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반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신나게 수다 떨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 축 늘어져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설치고 눈에 띄게 야위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35년을 하루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남 탓한 적도 없이 제 몫만 묵묵히 해온 사람. 퇴직하고 소박하게 가게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자고 했는데 이게 뭔 날벼락인지.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가게 근처에 갔어요. 혹시 오복순이 또 무슨 짓을 하나 감시하려고요. 남편한테 들키면 잔소리 들을 게 뻔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가게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오복순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어깨에 전화기를 끼고 통화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더군요. 여기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구청이잖아. 저 가게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생신고 몇 번만 더 넣으면 돼. 민원 많이 들어오면 단속 안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영업정지야 끝이지 뭐.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를 만큼 화가 치밀었어요. 저 여자가 감히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고? 당장 뛰어나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증거도 없이 덤볐다가는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였죠. 오복순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희죽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손님도 없네. 곧 망하겠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남의 생업을 망치면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오늘 본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남편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 혼자 사귀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저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때는 그냥 막연한 다짐이었어요. 설마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에서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물건 정리도 하고 계산대도 보면서요. 손님이 뜸해서 둘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복순이었습니다. 순간 저와 남편 모두 몸이 굳었어요. 오복순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는 척도 않고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집어들고 살펴보다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이거요. 남편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2,500원입니다. 오복순이 지갑을 뒤적거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외상으로 해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48만 원을 한 푼도 안 갚았으면서 또 외상을 달라고? 저기, 복순 씨, 그전 외상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2,500원도 못 믿어요? 그게 아니라, 아, 짜증나게 알았어. 현금으로 줄게. 오복순이 투덜거리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과자 봉지가 터졌습니다. 부스러기가 쏟아졌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터졌네요. 이건 계산해 주셔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복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손 대려고. 저와 남편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복순은 뒤로 비틀거리며 연극하듯 소리쳤어요. 아이고, 폭행이야. 이 사람이 날 밀었어. 아니, 무슨, 남편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오복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장사하는 놈이 손님을 폭행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손을 댔어요?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뭐야, 부부가 한통속이네. 좋아. 나 구청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요. CCTV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오복순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뭐야, 건드릴 거야? 건드리면 어쩔 건데. 팽팽한 대치 속에서 그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짝! 제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내년이 뭔데 나한테 대들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복순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그렇게 우리는 엉켜붙었습니다. 밀치고 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4일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거였어요. 그만들 하세요. 경찰 2명이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폭행했어요. 오복순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이 여자가 먼저 제 뺨을 때렸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파출소 가서 정리합시다. 2분 다 가셔야 합니다. 경찰차에 오르면서 오복순이 킬킬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구청이야 두고 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파출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 이기기 어렵겠구나. 저쪽은 구청 아들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한테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가 곧 나타나리라는 것을. 파출소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엉덩이가 시큰거렸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려니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커피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흰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오복수는 맞은편에서 연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경찰 2명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앉아 있었어요. 얼얼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누군가한테 뺨을 맞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는 이 뺨을 처음 보는 미친 여자한테 맞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 여자 앞에서 우는 모습만큼은 절대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온 이후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평생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냉동실에서 막 꺼낸 것처럼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제 손을 약하게 쥐어주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복순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해요? 저 여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오복수는 경찰한테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가게에서 제 뺨을 후려치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애처로웠어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경찰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서 작성하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CCTV도 확인해야 하고요. 좀 기다리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CCTV를 보면 다 나온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쪽은 구청에 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끼리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 혹시 CCTV 영상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어쩌지? 온갖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파출소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딱딱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야무졌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딱딱하고 거만한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겼어요. 오복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 왔어.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파출소에서 연락 와서 깜짝 놀랐잖아. 오민수였습니다. 오복순의 아들, 구청 민원실에서 일한다는 그 아들. 드디어 본체가 나타난 거였죠. 오복순이 손가락으로 저희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폭행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덤벼들었다니까. 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반박하려 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꾹 눌렀어요. 참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민수가 저희를 힐끗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번에 가게에 찾아와 협박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죠. 오민수가 아는 경찰한테 다가갔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반말을 섞어가며 얘기하더라고요. 야, 김순경. 어떻게 된 거야? 아, 민수 형. 쌍방 폭행이에요. 일단 조서 작성 중인데. 쌍방? 우리 엄마가 먼저 맞은 거 아니야? 글쎄요. 그건 CCTV 확인해봐야 알죠. CCTV? 그거 해석하기 나름이잖아. 오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설마 CCTV를 조작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건가? 오민수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느릿느릿,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하이에나처럼요. 태수 씨, 맞죠? 저번에 가게에서 뵀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다혈질이시긴 해요. 근데 그래도 먼저 손대시면 안 되죠. 어른이시잖아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손댄 건 당신 어머니예요. 우리가 맞은 쪽이에요. 아, 사모님 그건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확인해 봐야죠. 근데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민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좀 흥분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합의하시는 게 어때요? 서로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거죠. 파출소까지 왔는데 조서 쓰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의에 저쪽이 먼저 때려놓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요? 저쪽이 먼저 제 뺨을 때렸는데 무슨 합의를 해요? 에이, 사모님 법적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우리 엄마도 맞았다고 하시고 사모님도 맞았다고 하시고 쌍방이잖아요. 이런 건 그냥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게 낫죠. 쌍방이요? 저쪽이 먼저 때렸다니까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누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왔는지,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CCTV라는 게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하는 협박. CCTV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쪽은 구청 공무원이 있고 경찰이랑도 아는 사이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힘없는 노부부일 뿐이었죠. 그때 오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저것들 제대로 혼내줘.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가게 문 닫게 해버려. 위생신고 넣어서 영업정지 시켜. 엄마, 일단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면서도 눈은 저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봤죠? 이게 우리 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 움츠러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딸인 줄 알았어요. 아까 경찰차 타기 전에 딸한테 전화했거든요. 파출소에 있다고. 그래서 딸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딸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눈. 파출소 안을 한번 쭉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사위 강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사위가 여기 있지? 딸이 연락한 건가? 준혁이 저희를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 소리가 파출소 안에 묘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내 편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아군이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자네가 왜 여기? 하늘이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파출소에 계시다고 해서요. 무슨 일인지는 오면서 다 들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해서 그런 거였죠. 이런 꼴을 사위한테 보이다니. 경찰서 의자에 앉아 조사받는 늙은 장인의 모습을요. 저는 남편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살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괜찮아. 장모님은요? 뺨이 부으신 것 같은데. 준혁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뺨을 가리며 대답했어요. 난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때 오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뭐야, 또 누구야? 여기 가족 면회하는데 아니거든요. 관계없는 사람은 나가세요. 준혁이 오복순을 쳐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오민수한테 짓눌려 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면회가 아닙니다. 관계자로 왔습니다. 관계자? 무슨 관계자? 준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복순에게 건넸어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강준혁입니다. 이분들은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십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파출소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오복순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명함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떨고 있었습니다. 오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능글맞게 웃으며 협박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무서운 게 있구나. 변호사가 무섭구나. 준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오는 길에 하늘이한테 자세히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시선을 오복순에게 고정했습니다. 복순 씨, 맞으시죠? 외상대금 48만 원. 2달 넘게 안 갚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외상을 했다면 그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오복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형편이 어려워서 미룬 거지. 그건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가게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니. 내가 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다고 소문 내셨죠. 손님들한테 직접 가서 거짓말하셨다면서요. 그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합니다. 증거 있으세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요. 오복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없으시죠?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고요. 준혁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메스로 살을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준혁이 이번에는 오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민수 씨, 구청 민원실 근무하시죠? 오민수가 움찔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특정 업소의 단속을 협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외상값 문제로 가게에 직접 찾아가셨다면서요? 민원 들어오면 단속 나간다. 어머니 기분 좀 풀어드려라.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오민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직 유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오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모자가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게 통쾌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었구나. 법 앞에서는 너희도 별거 아니구나. 준혁이 다시 오복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모님 뺨을 때리셨죠? 그건 저 여자가 먼저. CCTV 확인하면 되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변호사가 붙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누가 먼저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다 나옵니다. 오복순이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였죠.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오복순도 능글맞게 웃던 오민수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풀 죽어있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의하시겠습니까? 결정은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려는 순간 오복순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심했어요.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래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외상값도 다 갚을게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까지 가게 문 닫게 해버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주제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발을 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오복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오복순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외상값 48만 원, 3일 안에 다 갚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아내 뺨 때린 거 정식으로 합의서 쓰세요. 병원비랑 위자료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오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희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손님한테 험담하는 것도 전부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고소합니다. 사기죄, 명예훼손, 영업방해, 폭행죄까지 전부 다요. 오복순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 그렇게 할게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됩니다. 각서 쓰시죠. 위반 시 법적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요. 지금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오복순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쓸게요. 경찰이 종이와 펜을 가져다 줬고 오복순은 구부정한 자세로 각서를 썼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오민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 지긋지긋한 악몽이 끝났다. 파출소를 나올 때 밖은 어느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얼얼한 뺨이 바람에 실었지만 기분은 오히려 개운했어요. 딸 하늘이가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이 제 등을 토닥거렸어요. 엄마, 뺨이 왜 이래? 빨갛게 부었잖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빠한테 연락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미안해.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다가가 꼭 안아줬어요. 아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해. 우리가 뭐 때문에 가족인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아버님, 일단 병원 가시죠. 장모님 뺨도 한번 봐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됐어. 집에 가자.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준혁아. 남편이 처음으로 사위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장 변호사님, 장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던 남편이었거든요.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고맙다. 딱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2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평생 입 밖에 안 내던 사람이에요. 특히 사위한테는 더더욱 그런 남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살짝 웃었어요. 평소의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아버님, 어머님은 저한테도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제가 한 잔 사도 될까요? 술 한 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요.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됐어. 바쁠 텐데 뭘 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구나. 딸이 결혼하고 3년. 그동안 남편은 사위를 어려워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나이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죠.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까워지다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오복순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덕분에 사위랑 남편이 가까워졌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오복순한테 고마워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지만요. 그날 밤, 남편과 사위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딸은 집에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빠가 되게 걱정했어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초조해하더라. 그래? 응, 장인어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늘이 아빠인데 내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그러더라.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위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속으로는 저희를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새벽에 돌아온 남편은 꽤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괜찮은 녀석이야. 이제야 알았어? 응, 이제야 알았어. 남편이 해에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우리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날 이후 700일호는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끄럽게 굴던 오복순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총총걸음으로 지나갔고 남편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외상값 48만 원은 이틀 만에 전액 입금됐어요. 남편이 아침에 통장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2달 넘게 한 푼도 안 갚던 사람이 변호사 명함 한 장에 이틀 만에 다 갚았으니까요. 거기에 합의금 50만 원도 별도로 들어왔어요. 제 뺨 때린 거에 대한 합의금이었죠. 솔직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멀리서 오복순을 봤어요. 마트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또 무슨 시비를 걸면 어쩌나, 또 무슨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복순이 저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획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물건을 황급히 내려놓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무서운 게 있구나. 법 앞에서는 너도 별거 아니구나. 통쾌했어요. 그동안 쌓인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주민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복순 소문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분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에는 잘 오지 않던 분들까지 일부러 찾아와 물건을 사갔습니다. 태수 사장님, 그 701호 여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다 들었어요. 에이, 뭐려.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데. 우리도 당할 뻔한 적 있어요. 근데 사장님 사위분이 변호사시라면서요?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남편은 겸손을 떨었지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반짝이던 남편, 저녁에 들어오면 신나게 수다 떨던 남편.
오복순 때문에 풀이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복순의 아들 오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 이후로 오민수는 남편만 보면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태수 씨 하면서 반말 섞어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깍듯이 존댓말을 썼어요. 한 번은 남편이 가게 앞에서 오민수를 마주쳤대요. 오민수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했는지 고개를 숙이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뻔했다나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여보, 권력이라는 게 참 웃긴 거야. 저 사람들, 구청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변호사 하나 나타나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라. 그러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없나 봐요. 그래도 우리 준혁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남편이 우리 준혁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장 변호사, 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오빠가 삼겹살 사온대. 삼겹살. 갑자기? 아빠 초대하려고. 지난번에 술 마시고 나서 아빠랑 오빠가 되게 친해졌거든. 오빠가 장인어른이랑 더 자주 보고 싶대. 저는 전화기를 들고 혼자 웃었어요.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늘이네 가서 밥 먹을래? 준혁이가 삼겹살 사놓고 기다린대.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준혁이가? 응, 아빠랑 더 자주 보고 싶대. 남편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뭐, 시간 되면 가야지. 입으로는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벌써 설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귀여웠습니다. 토요일, 우리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사위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왔어. 남편이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사위 앞에서 어색하게 굳어있던 사람이 이제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삼겹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렇게 많이 사래? 오빠가 정육점에서 최고급으로 골라왔어요. 아버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설쳤다니까요. 딸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사위가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냥 좀 푸짐하게 먹으시라고. 남편이 삼겹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야, 준혁아,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남으면 어쩌려고? 남으면 제가 다 먹죠. 걱정 마세요. 아버님, 내가? 이걸 다. 저 많이 먹습니다. 모르셨죠? 사위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거든요. 남편이 사위랑 저렇게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라니. 삼겹살을 구우면서 술잔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소주를, 사위도 소주를 마셨어요. 저랑 딸은 맥주를 마시면서 둘의 대화를 구경했습니다. 아버님, 가게 요즘 좀 어떠세요? 손님 많이 돌아오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솔직히 그때 내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아버님이 잘 대처하신 거죠? 무슨 소리야. 나 그때 완전히 멘붕이었어. 내가 명함 꺼내고 법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바로 쪼그라들던데.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그동안 내가 좀 어려웠어. 어려우셨어요? 응, 변호사잖아. 법정에서 사람 상대로 논쟁하고 어려운 말 쓰고 나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서.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한테 달려온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아,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직업이 뭐든, 배경이 뭐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사위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좀 서운했어요. 서운했어. 내 아버님이 저를 어려워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마음에 안 드시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했다. 내가 좀 폐쇄적인 구석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40 넘은 남자가 사이랍시고 나타났으니 어색하셨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래도 3년이나 그랬으니까 하늘이한테 미안하지. 딸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됐어. 나 진짜 오늘 너무 좋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자주 보면 되지. 그동안 못 본 거 앞으로 다 채우면 돼. 남편이 술잔을 들어 사위에게 건넸어요. 준혁아, 한 잔 받아라. 네, 아버님. 사위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잔을 받았어요. 남편이 술을 따라줬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저야말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도 옆에서 눈을 훔치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얘기를 했어요. 마트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팀장 달고 나서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그동안 사위한테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들이었죠. 사위도 자기 얘기를 했어요. 고시 공부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변호사 되고 나서도 일에만 매달리느라 결혼 생각도 못 했다는 것, 하늘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사위도 사람이구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동안 저도 남편처럼 사위를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 나이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사위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장인어른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가족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냥 보통 사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사위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집에 와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직접 사위네 집에 가기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준혁이네 가서 저녁 먹고 올게. 또, 이번 주만 벌써 두 번째잖아. 준혁이가 좋은 양주 샀다고 같이 마시재.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남편이 신이 나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식 웃었어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도 웃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오빠가 요즘 찐친이야. 둘이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나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근데 가끔 좀 질투나 내 남편인데 아빠한테 뺏긴 기분이야. 저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식구끼리 사이좋은 게 어디야. 어느 날 오후 저는 가게에 나가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오복순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시비를 걸거나 최소한 째려봤을 거예요. 하지만 오복순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여보, 저것 봐, 마주치면 도망가. 그러게 그때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없나 봐. 법 앞에서는 다 똑같아.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손님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태수 슈퍼 맞죠? 네, 맞아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고요. 혹시 사장님 사위분이 강준혁 변호사 맞으세요?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옆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진상 손님이 행패 부리고, 악성 리뷰 협박하고,
근데 이 동네에서 변호사 사위분 덕분에 진상 손님 물리친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사위분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상담 한번 받고 싶어서요. 남편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어요.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위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야. 여기 손님 한 분이 너한테 상담받고 싶다는데. 진상 손님 문제래. 통화 좀 해줄 수 있어? 전화를 건네받은 남자가 사위와 통화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자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분이 내일 시간 내주신대요. 진짜 고마워요. 아, 뭐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남자가 나간 후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씩 웃었어요. 여보, 우리 사위 좀 멋있지 않아?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자랑스러워서. 남편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준혁아, 우리 사위,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때?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래, 삼겹살 먹자. 내가 좋은데 알아놨어.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아버님. 전화를 끊고 남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던 주민 몇 명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사위가 바빠서 자주 못 보거든요. 변호사라 일이 많아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혼자 설명했어요. 저는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저 양반, 사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구나. 마침 그때 저 멀리서 오복순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변호사 우리 사위. 이따 봐. 오복순이 흠칫 놀라더니 발걸음을 재촉해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는 맛난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나도 그래.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냥 다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술 안 마셨잖아.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남편이 가게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잖아. 돈 없어서 고생하고 애 키우느라 허리 휘고. 근데 이렇게 딸 시집 잘 보내고 사위도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성공한 인생 아니야? 갑자기 무슨 철학자야? 아니, 진짜 예전에는 사위가 나이 많고 변호사라서 불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준혁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 저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위한테 잘해. 지난 3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갚는다 생각하고. 당연하지. 우리 사위가 최고야. 남편이 씩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작은 가게, 작은 일상.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구나.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오복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덕분에 사위랑 남편이 가까워졌으니까요. 물론 다시 겪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2번 다시는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끈끈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힘들 때 달려와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먹었어? 응. 당신은? 나도 먹었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쭉.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이 사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